제랄드 포스너 저자의 교황청의 돈과 권력의 역사 1장 런던의 살인 1982년 6월 18일 아침 7시 30분 런던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젊은 우편 배달부 안토니 헌틀리는 출근길에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밑에 도보를 따라 걷고 있었다. 출퇴근은 매우 일정해서 그는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에 있는 눈에 띄는 엷은 푸른색과 흰색의 철로 된 아치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쪽 아치 끝에 파이프에 달려있는 노란색 줄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헌틀리는 호기심이 일어 난간에 기대어 밑을 내려다본 후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어떤 사람의 시체가 줄에 매달려 있었다. 목에는 굵은 줄이 감겨 있었다. 눈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발은 찰싹거리는 강물에 잠겨 있었다. 헌틀리는 믿지 못할 광경에 눈을 비볐다. 그는 템즈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까운 테라스로 걸어갔다. 자신이 본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헌틀리가 신문사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아픈 사람 같았다. 헌틀리가 너무 놀란 탓에 그의 동료가 대신 런던경 시청인 스코틀랜드 야드로 급하게 신고 전화를 해야 했다. 30분이 안 돼서 템즈강 경찰서가 블랙프라이어스의 첫째 아치 밑에 배 한 척을 정박시켰다. 거기서 그들은 죽은 자를 근접 촬영했다. 그는 대강 60세로 보통 키에 약간 통통해 보였다. 뒤로 빗은 머리는 칠흑처럼 검게 염색되어 있었다. 그가 입은 값비싼 회색 양복은 울퉁불퉁했고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들은 그의 목에 감긴 줄을 잘라낸 후 사체를 가판 위에 눕혔다. 그들은 양복이 매우 기형적인 이유를 발견했다. 바지 주머니가 돌로 채워졌고 상의 안쪽에는 벽돌 반쪽, 바지 속에는 다른 벽돌 반쪽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들은 이를 자살로 생각했다. 그들은 가까운 워털루 부두로 시체를 운반할 때까지 범죄 현장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이 워털루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찍은 사진은 시체와 옷이었다. 돌들과 벽돌의 무게는 거의 12파운드였다. 경찰은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여권상의 이름은 지안 로베르토 칼빈이었다. 그는 영국 돈, 스위스 돈, 이탈리아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총 13,700달러였다. 손목에 찬 15,000달러 상당의 금장 파텍 필립 시계는 오전 1시 52분에 정지되어 있었고 주머니 있는 시계는 오전 5시 49분에 멈춰 있었다. 주머니 안에 있는 돌들 사이에 낀 것은 2개의 지갑, 반지 1개, 커푸스 단추, 약간의 종이, 안경 4개, 안경집 3개, 몇 가지 사진과 연필이었다. 종이들 중에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는 한 페이지짜리 주소록이 있었다. 나바로 국민은행의 전직 사무원,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재무장관, 저명한 런던 변호사, 힐러리 프랑코 몬시뇰의 주소였다. 몬시뇰은 주교품을 받지 않은 신부 위의 직책이다. 프랑코는
교황청 명예대주교 직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경찰은 그 주소록의 나머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시 검시관이 시체 발견 후 2시간이 지난 9시 30분에 도착했고 시신을 런던의 밀튼 코트 영안실로 옮겼다. 거기서 그들은 시체의 옷을 벗기고 지문을 찍은 후 부검을 준비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체는 이상하게 속옷을 2벌 입고 있었다. 런던 경찰은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 곧 이 여권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그 가짜 이름이 죽은 자의 실명을 바꾼 것을 파악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62세의 이탈리아 은행가 로베르토 칼비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가장 큰 민간은행 중 하나인 밀라노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회장이자 관리이사였다. 그는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 상태였다. 밀라노에서 판사가 지명수배 영장을 발부했던 이유는 칼비가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다. 칼비는 전년도에 있었던 형사 사기 사건의 유죄에 대한 상고를 앞두고 있었다. 로마의 치안검사 1명과 이탈리아 형사 4명이 런던으로 왔고 영국 경찰을 도와 개인 관련 서류를 대충 꿰맞추었다. 칼비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회장이 된 인물이었다. 그는 일개 지방은행에 불과한 미약한 은행을 공격적인 국제상업은행으로 변화시켰다. 치안검사는 영국 측에 칼비가 일반적인 은행가가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비밀스러운 프리메이슨 집단의 강력한 몇몇 이탈리아 브로커와 연관되어 있었고 바티칸의 고위 금융업자들의 친구이기도 했다.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시아노 은행 이사회는 그를 은행의 관리자로 남도록 허락했다. 칼비는 비록 공개적으로 금융제국을 구하고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은행이 거대한 부채와 악성 투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의 파산 지경임을 알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의 사체가 블랙 프라이어스 다리에서 발견되기 고작 하루 전날에 그를 해고했다. 경찰은 어떻게 칼비가 런던에서 죽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여정은 로마에서 베니스로 가기 일주일 전에 시작되었다. 거기서 차를 타고 트리스테까지 갔고 이후 낚싯배를 타고 트리스테만을 건넌 후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어촌인 무기아에 이르렀다. 그는 이탈리아 영해를 떠나는 순간 도피자가 되었다. 무기아에서 한 이탈리아 밀수업자가 그를 차에 태워 밤새 달려 오스트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며칠 동안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으며 인스부르크에서 런던행 개인 전세기를 탔다. 그는 생애 마지막 3일을 881호의 작은 방에서 보냈다. 이 방은 런던의 부유한 지역인 사우스 켄싱턴의 첼시아 크로이스터에 위치한 음산한 인상을 주는 영빈관이다.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들은 어떻게 칼비가 그 영빈관에서 4.5마일 떨어진 블랙 프라이어스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그곳까지 걸어갔다면 6개의 다리를 건넜을 것이다. 모든 다리가 자살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칼비는 경호원들의 수행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영국 조사관들은 어떤 경호원도 발견하지 못했다. 검정색 작은 서류 가방의 소재도
알 수 없었다. 분명 그 가방에는 민감한 서류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칼비의 조끼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친구들과 가족은 경찰에 이는 강박관념이 있는 은행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 하루 전 자신의 특징인 구레나룻을 면도했다. 경찰은 그것을 자살의 징표가 아닌 외모를 가꾸어 수월한 도피를 위한 의도라고 보았다. 런던에서 두 사람이 칼비와 함께 있었다. 삼류 밀수꾼 실바노 비토르가 그와 함께 전세기를 타고 왔다. 다른 한 명은 프라비오 칼보니로 부유한 사르디아 사람이며 다양한 사업상의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소문의 폭동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경찰이 신문하기 위해 갔을 때 그들은 런던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여러 거짓 목격담을 다루어야 했다. 많은 사람이 죽기 전 며칠 동안 칼비를 보았다고 했다. 런던 타워에서 사창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는 마약 밀매자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칼비가 300만 달러의 생명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 증서는 그의 가족만을 수혜자로 거명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그의 검소한 호텔방에서 진정제인 바르비투르 한 병을 발견했다. 이는 고통 없이 자살하기 위해 매우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나 독성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그 진정제를 복용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이 칼비의 아내 클라라를 인터뷰할 때 그녀는 전화통화 중에 남편이 자기에게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칼비의 딸 안나는 조사관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날 3차례나 자신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는 흥분한 것 같았고 취리히 집을 떠나 워싱턴 DC에 있는 엄마에게 가라고 채근했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과 내일 모든 지옥문이 열릴 거야. 또 다른 어려움은 칼비가 가벼운 어지럼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이 추정한 바로는 그가 목을 맨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개사가 되어야 했다. 즉, 난간 위로 기어 올라가야 했고 다리 옆에 붙어있는 좁은 25피트의 사다리를 내려와야 했으며 건축 비계의 3피트 폭을 굴러야 했다. 또한 파이프를 감고 있는 줄 한쪽 끝을 붙들고 다른 쪽 줄로는 자신의 목을 감아야 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주머니와 옷과 가랑이에 돌들과 벽돌을 끼워 넣어 균형을 잡아야 했다. 형사반장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경찰은 그 돌들과 벽돌이 템즈강에서 약 300야드 동쪽에 있는 건축 현장의 것과 동일한 것을 알았다. 칼비는 거기서 12파운드 무게의 돌들과 벽돌을 주어서 블랙 프라이얼스에 돌아온 후 자기 옷에 넣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험실 결과는 그의 손에 부서진 돌들과 벽돌의 잔유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가 타고 내려갔을 사다리는 심하게 녹슬었기 때문에 경찰은 칼비의 손, 옷, 광나는 신발에 녹의 흔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런던의 검시관 데이비드 폴 박사는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검을 집도했던 영국의 의료검사관의 수장인 키스 심슨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결론이었다.
칼비의 사체가 발견된 지 한 달 후 검시관 법정에서는 조사회가 이루어졌다. 폴은 경찰 조사와 부검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9명의 배심원들에게 제출했다. 심슨의 증언에 따르면 사후 검사에서 타살의 징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살해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그 외에 37명의 사람이 증언했으나 대부분 경찰이었다. 칼비의 형 로렌조는 진술서에 쓴 글로 그 조사회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로베르토가 1년 전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글이었다. 런던에서 칼비와 동행했던 칼보니와 비토르는 영국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들이 칼비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죽던 날 밤 늦은 때였다. 칼비는 느긋했다고 한다. 또한 그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10년 동안 칼보니가 중요 서류가 가득한 칼비의 서류 가방을 들고 런던을 떠난 것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폴은 칼비가 블랙프라이얼스에서 자살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죽이고도 몸에 어떤 상처 하나 흔적의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 역시 어려웠을 것이다. 폴은 10시간 동안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중간에 점심시간 20분만 허락받았다. 배심원들은 집에 가고 싶어 조바심이 난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시관은 그들의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 6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1시간 후 촉박하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평결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폴 박사는 그들의 결론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9명의 배심원 중 7명만 동의하면 평결을 내리기 충분했다. 1시간 후인 밤 10시에 그들은 칼비가 자살했다는 다수 의견을 제출했다. 칼비의 가족은 즉각 그 평결을 거절했다. 클라라는 한 이탈리아 신문에 자기 남편은 살해당했으며 그의 죽음은 바티칸 안에서 일어난 맹렬한 권력투쟁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돈 때문은 아닌지 의심했다. 왜냐하면 칼비의 생명보험은 자살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비의 가족만이 자살 선고에 관해 회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영국 경찰을 도왔던 이탈리아 조사관들도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신문은 이구동성으로 영국의 조사가 놀랄 만큼 무능한 재판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칼비가 죽기 며칠 전에 썼던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면 그 편결은 아마 더 큰 조롱을 받았을 것이다. 그 편지는 부분적으로 고백을 담았고 부분적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도움을 구하는 탄원을 담고 있었다. 편지에서 칼비는 동유럽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 자신이 바티칸을 위한 전략적 선두주자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은 상상 이상의 재앙을 야기해 가톨릭 교회가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교황과의 즉각적인 만남을 호소했다. 이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교황을 위해 중대한 서류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비가 언급한 재앙은 아마도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파산이었을 것이다. 이 은행은 그가 죽은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정말 파산했다. 사건 초기를 다룬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 은행은 18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로마 교황청 종교사업협회 IOR, 줄여서 말하면 바티칸 은행, 상당수를 보증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바티칸 은행이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대주주임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교황청이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도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곧바로 칼비를 하나님의 은행가로 칭했다. 누가 칼비를 죽였는가? 이런 진실 음모론이 일어났고 TV 자료, 책, 심지어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의 도보 관광까지 활성화되었다. 검시관의 평결 9개월 후 3명의 이탈리아 감식 전문가가 두 번째 부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힐 수 없었다. 칼비 가족은 새로운 조사를 요구했다. 영국의 항소법정은 최초 공청의 날로부터 거의 1년을 요구했다. 다른 검시관인 아더고든 데이비스 박사는 새로운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증언과 심의를 단 하루 만에 끝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는 거의 2주간의 공청회로 진행되었다. 배심원이 이 사건을 담당했을 때 그들은 3시간 동안 심의한 후 공개 평결을 만장일치로 내야 했다. 이는 영국의 관료주의적 허점으로 본질상 의미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자살 판결은 무효가 되었다. 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없었다. 그러자 칼비의 가족은 이탈리아 검찰에 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하도록 청원했다. 가족은 유명한 사설 탐정 회사인 미국 소재 크롤 보안그룹을 고용해 조사를 맡겼다. 크롤의 결론에 따르면 2개의 영국 검토 조서는 좋게 말하면 불완전하고 나쁘게 말하면 전적으로 오류였으며 칼비가 끌려가 살해당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숨겼다. 그 다음에 칼비의 가족은 2명의 전직 런던경 시청 감식 과학자들을 고용해 그의 모든 옷을 재검하기 위해 1982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레이저 검사법을 활용했다. 그들은 칼비의 양복 위에서 물 얼룩 흔적을, 상의 뒤쪽에도 알 수 없는 어떤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칼비가 그 다리의 비계 위의 지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 16년이 지난 1998년에 칼비의 가족은 로마의 판사에게 청원해 사체를 재검사하도록 했다. 밀라노의 유명한 감식 의료원에 있는 병리학자들이 철저한 부검을 시행했다. 그들은 칼비의 손목과 발에 타박상의 가능성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를 찾았다. 그들은 칼비의 속옷 위에서 다른 사람의 DNA 흔적을 확인했다. 그들은 복잡한 설명을 제시했으며 어떻게 옷 위의 물얼룩이 타살 가능성을 의미하는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그동안 이탈리아 검찰은 한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칼비를 살해했다고 고백하거나 누가 그를 살해했는지를 안다고 확신하며
형사사건을 협상하려 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내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칼비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이 피고인의 양형거래를 위한 가장 쉬운 길이 되어 그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2002년 소송 진행자들이 관할 지역 변경에 따른 소송 준비를 위해 감식 의료원에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잘못 두었던 칼비의 몇몇 증거, 곧 그의 혀, 내장의 일부와 목, 그의 옷과 속옷에서 나온 약간의 옷 조각을 찬장 뒤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로마의 사건 담당 판사 3명이 증거를 검토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과학자들이 최신의 감식 기술을 동원했는데 그중 몇 가지는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었다. 만일 칼비가 그 다리 비계 위의 지점까지 기어 올라갔다면 그의 손톱 밑이나 신발과 양발 위에 미세한 철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위쪽 등골뼈에 있는 자국은 교살을 의미했다. 칼비는 교살되었고 그 후 줄이 그의 목에 감긴 것이다. 칼비의 가족은 그 증거 서류를 인용하여 조사를 더욱 빨리 진척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잘못 처리한 사건에서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3년이 흐른 후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고 느끼고 5명에 대해 살인 기소장을 발부했다. 그 5명 중에는 프리메이슨 비밀 집회의 전 회장이 포함됐다. 칼비도 이 비밀 집회의 소속원이었고 1982년 그 운명의 날 동안 칼비와 함께 런던에 있었던 플라비오 칼보니 역시 기소됐다. 로마의 레비비아 감옥에 있는 상위보안법정은 TV에 중계되는 재판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이 재판은 2005년 10월 6일에 진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살인사건은 정황만 있었다. 그 동기는 횡령과 공갈 협박을 포함한 대단히 복잡한 것이었다. 여전히 많은 법률 참관인이 유죄 판결을 기대했다. 배심원단은 20개월 후 재판을 맡아 하루 반나절 동안만 심의했다. 구속된 날로부터 거의 2년이 흐른 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평결을 받았다. 모든 고발건에 대해 무죄. 이것, 무죄 선언은 칼비를 다시 한번 죽였다. 논란 검사가 기자들을 향해 한 말이다. 2010년과 2011년 이탈리아의 두 항소 법정은 무죄를 승인했다.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죽였고 이를 교묘하게 공개 자살로 가장했던 것을 칼비는 과연 알았을까? 이것은 바티칸 내부의 권력과 금력의 화랑에 있는 조명등을 바라보지 않고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핵심은 수세기 동안 로마의 성직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유업을 보호한다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싸웠었는가에 있다. 그 싸움은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의 엄청난 이익과 광범위한 사업을 통제하는가에 관련된 싸움이다. 돈과 관련된 가톨릭 교회의 분쟁과 불안의 역사를 조사함으로써만 칼비의 죽음에 개입된 세력을 드러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칼비의 죽음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유래하는 오늘날의 스캔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다. 또한 그의 죽음은 바티칸을 개혁하려고 하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당면한
여러 도전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다. 바티칸에서는 너무 자주 대부분의 추문 중심에 돈이 있다.